이병권 박사님은요, 지유류 분류 및 기후 변화 관련 생태학적 연구를 하셨고요. 또 미개척지 의류 아소니아속 분류 연구, 지유류 기생곰팡이 분류 연구를 하셨습니다. 또 주요 업적으로는요, 한국 균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고, 한국 미생물학회연합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소속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잘 듣고 좋은 이야기 듣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서 하면 되나요?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네, 지유류를 연구하고 있는 이병권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인데 지유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유류는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생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지유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첫 화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울긋불긋한 풀이죠. 자, 이 풀은 뒤에 바위 위에 붙어서 자라고 있는 돌양지꽃이라는 식물입니다. 노란색 꽃을 피우죠.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이 풀 밑에, 여기 포인트가 되나요? 풀 밑에 갈색 부분으로 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자라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지유류입니다. 지유류의 하나인 바위딱지지위입니다. 이 바위딱지지위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돌 위에는 돌양지꽃이 자라기 힘들지만 그 돌틈 사이에 흙을 붙잡아주고 수분을 붙잡아 주어서 다른 고등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바위딱지지 위에 돌양지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유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지유류는 어떻게 구분,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분류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야외 조사를 가보고 또 표본을 채집해보고 표본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만들어진 표본을 토대로 어떻게 추가적인 연구실 분석을 또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어떤 연구 활동이 있어 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유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해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이용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의 가장 동북부에 있는 가장 높은 고산이에요. 뉴욕을 알겠지만 뉴욕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있는 가장 높은 고산인데 그 정상 부위에서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여기에 지유류가 보이시나요? 네. 지유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검은꺼분한 애들, 그리고 바위 위에 이렇게 연노란색의 애들이 보이죠? 얘들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똑똑하신데요. 자, 더 자세히 보면은 식물은 아닌 것 같은데 바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끼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무엇입니다. 바위딱지지에 한 번 더 자세히 보죠. 이렇게 나팔처럼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또 넓게 잎사귀처럼 퍼져 자라는 애들도 있고, 또 이렇게 부스러기처럼 자라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팔처럼 올라와 있죠. 그리고 그 나팔 끝에는 컵 모양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빨간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물의 과일처럼 지유류의 과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넓게 바위 위에 퍼져서 부스러기처럼 여러 가지 색깔로 넓게 퍼져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유류입니다. 그러면 숲속에는 있을까요? 숲속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무로 우거져서 빛이 잘 들지 않는데 그 한가운데 이렇게 큰 바위가 있고 바위를 이끼가 다 덮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끼 같기도 하지만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산에 가보면, 숲으로 가보면 나무에 흰색으로 이렇게 점점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지유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크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서 자라고 있죠. 또 물가의 바위에 이렇게 이끼가 다 끼어 있고 그 한가운데 이렇게 누가 꼭 똥을 싸놓은 것처럼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넓게 퍼진 잎사귀처럼 자라고 있고 끝부분에 열매에 해당하는 이 지유류의 부분인 이것이 손톱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들은 손톱 지유류예요. 자, 지유류는 간단히 말해서 지유류를 만드는 곰팡이와 그리고 조류의 공생체, 같이 살고 있는 하나의 생물입니다. 특히 이렇게 곰팡이, 지유를 형성하는 곰팡이가 자유롭게 떠다니는 조류를 잡아서 마치 노예처럼 부리면서 너는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나에게 줘. 나는 너를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줄 테니. 이런 식으로 서로 공생을 하고 있는 관계죠. 실제로 보면 여기 지유류의 단면인데요. 흰색 부분이 지유를 형성하는 곰팡이의 균사체이고요. 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조류층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얇게 위에 피층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피층이 덮여 있기 때문에 조류가 직사광선을 바로 받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만 종의 지유류가 보고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2004년에 510종, 2013년에 788종,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많은 발굴이 있어 왔는데 약 1100종에서 1300종 정도까지 올라와 있지만 오동정된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 약 1000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끼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유류인데도 실제로 이끼라는 이름으로 혹은 버섯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자라는 물이끼는 실제로 녹조류고요. 우리 흔히 화분에 그 흙에 올리는 수태는 양치식물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괴물이끼라고 불리는 애들도 실제로는 양치식물이고요. 마지막으로 리트머스라고 불리는 애들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지유류로서 리트머스의 주 성분을 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보여드리는데 처음에 사진에 보셨을 때 그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뻗어 자라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바위 위에 편편하게 누워 자라는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뻗어 자라는 애들은 이쪽으로 볼 수 있고 누워 자라는 편편한 애들은 이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류에 햇빛이 위에서 내리쬐 때 얇은 피층으로 조류를 보호해주고 있고 피층 바로 밑에 조류층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많은 균사체 덩어리가 있는 수층이 있고 그리고 하피층 아래쪽에 있는 피층이 또 있고 그리고 제일 밑에 나무나 암석에 단단히 붙어 자랄 수 있도록 가근이 있습니다. 가근이라 하면은 가짜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뿌리는
영양분도 흡수할 수 있지만 얘들은 가짜 뿌리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왼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입체적으로 자라는 애들은 단면을 잘라보면은 오른쪽에도 조련축이 있고 왼쪽에도 조류층이 있겠죠. 이거는 옆으로 누인 장면인데요. 이렇게 편편하게 자라는 지류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류를 잘라낸 단면인데요. 피층이 있고 조류층이 있고 균사체 덩어리에 수층이 있고 아래쪽에 하피층이 있고 가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연구를 할 때는 이런 생식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단면, 절편을 잘라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때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피층, 조류층, 그리고 수층이 있지만 그 옆에 이렇게 생식기관을 잘라보면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죠. 피층이 있지만 그 밑에 잔항층이라고 해서 이런 포자 주머니죠. 잔항. 포자 주머니가 있고 보면은 그 포자 주머니 안에 포자들이 예쁜 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당 종은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별지유류 중에 하나로서 울릉도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제가 울릉도 별지유류라고 지금 신종 후보로 올려놓은 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도 마찬가지로 별지유류인데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또 다른 모양의 포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지유류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약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귀한 약초 중에 하나인 서기버섯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서기버섯인데 옛날 그림에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서기버섯을 채취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서기버섯이 아니고 얘들은 지유류의 하나입니다. 서기 혹은 서기지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들창코 원숭이가 무언가를 잡아 끌고 있죠. 네, 이 들창코 원숭이는 뭔가를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바로 불로초의 하나라고 불렸던 송나버섯입니다. 굉장히 고가에 팔리기도 하고 많이 없어졌죠, 실제로.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은 송나버섯이 아니고 송나 또는 송나지입니다. 지유류에 속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유류를 우리가 봐왔는데요. 생육형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보기로 합시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나뭇가지처럼 뻗어서 자라는 애들 수상, 나무 숫자를 써서, 그리고 잎사귀처럼 퍼져 자라는 애들 엽상지유류, 그리고 부스러기처럼 붙어서 자라는 애들 가상지유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구분해보면 비늘처럼 자란다고 해서 인편상, 특정 속의 어떤 특정한 형태로서 칼리시움 속에 지유류의 칼리시움 상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루 형태의 아주 작은 가루 형태의 가루상이 있습니다. 생활형에 따라서 어디에 붙어 자라는지 그 기준으로 보면은 나무 껍질에 자라는 수피착생형, 바위에 자라는 암석착생형, 그리고 땅 위에 다른 풀이나 이끼와 함께 자라는 토양착생형. 특히 아열대지방, 열대지방 이런 데에는 잎사귀에 자라는 지유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엽권지유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유류는 아니지만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지유류 기생곰팡이인데요.
지류 기생곰팡이는 지유류 위에 혹은 지류 속에 자라고 있는 다른 종류의 곰팡이예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렇게 검은색 지렁이처럼 생긴 것이 바로 문자지라는 지유류인데요. 그 문자지 속에 이렇게 점점이 까만색으로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을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집단을 형성해서 그 속에 작은 동그라미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동그라미 부분이 바로 생식기관으로서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자기 나름의 포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자가 실제 이 문자지 포자랑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지유류 위에 살고 있는 지유류 기생곰팡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본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생육형으로 나눴을 때 얘들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뭇가지처럼 뻗어서 자란 애들은 무슨 지일까요? 수상지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잎사귀처럼 퍼져서 색깔은 달라도 이렇게 잎사귀처럼 퍼져서 자란 애들은 엽상지유류. 하지만 부스러기처럼 이렇게 완전히 붙어서 다닥다닥 붙어서 자란 애들은 가상지유류입니다. 가짜는 바로 부스러기 가짜를 씁니다. 자, 이번에는 지유류 구조에서 조금 다른 애들을 살펴볼 건데요. 지유류를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가루 같은 덩어리들이 이렇게 뭉쳐서 같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얘들은 실제로 구조를 보면은 처음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지유류의 정의를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지유류 그 곰팡이가 조류를 이렇게 품고 있는 사진이 있었죠.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들이 바람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면 다른 장소에서 또 지유류를 형성해서 살 수 있겠죠. 또 다른 면으로 돌기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애들도 있고, 얘들도 뭐 동물에 의해서, 동물의 터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면 다른 곳에서 또 자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생식기관을 통해서 유성생식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잔항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잔항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잔항반이라 하면은 반자는 쟁반할 때 그 반자거든요. 그래서 쟁반 모양으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 각이라 하면 뿔처럼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 그래서 실제로 주황단추지 중에 하나인데, 이 단면을 잘라보면 쟁반처럼 생겨 있고, 잔항층 속에 잔항, 포자 주머니가 있고 속에 포자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습니다. 잔항각을 보면 구멍 사마귀 지유류의 하나로서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고 속에 잔항과 잔항 포자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의 다른 생식기관으로 나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잔항반일까요? 잔항각일까요? 잔항반이겠죠? 두 번째 사진에서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부분들이 접시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잔항반이겠죠? 마찬가지로 접시처럼 이렇게 쟁반처럼 살고 있어요. 잔항반. 하지만 이 친구들은 보면 동글동글하게 생겼지만 가운데에 흰색 혹은 투명한 색의 구멍이 보여요. 얘들은 잘라보면 잔항각처럼 이렇게 뿔처럼 생겨 있겠죠.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잔항반인데 좀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죠. 실제로 늘어뜨려져 있지만 절편을 잘라보면 잔항반처럼 접시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특별히 잔항반이긴 한데 리렐레이트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지식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한번
가봅시다. 현장 조사를 가려면 많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물론 신발과 배낭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이 에코백이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이렇게 넣었다 뺐다 채집 봉투나 채집물을 넣었다 뺐다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잘 쓰고 있고, GPS 그 위치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GPS 쓰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거의 다 쓸 수 있으니까 고가의 GPS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야외형 돋보기 있죠. 그런 것이 있어야지. 워낙에 지유류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려면 야외형 돋보기로 살펴봐야 됩니다. 끌이나 칼 같은 걸로 채집을 하고, 특히 그 바위에 붙어 있는 애들은 칼로도 끌로도 채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망치와 정을 가지고 깨서 채집을 합니다. 특히 그 바위에 있는 애들 깰 때 바위 조각이 튈 수가 있으니까 고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채집물을 얇은 봉투나 좀 젖어 있거나 하는 애들은 좀 질긴 봉투에 담아야겠죠. 젖어 있기 때문에 화장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표본으로 만들 때 젖어버리면 나중에 젖은 그대로 두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표본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외 활동하다 보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다이제가 필요하겠죠. 네. 저는 초코 다이제를 선호합니다. 실제 제가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 바로 뒷산인 문수산에서 채집을 한 사진입니다. 해당 나무는 신갈나무인데요. 신갈나무의 나무줄기에 뭔가 희끗희끗한 게 보이시죠? 자세히 보면은 엽상으로 생긴 엽상지유류입니다. 그래서 채집을 해서, 혹은 바위에 붙어 있는 애들은 우리 망치와 정을 가지고 직접 깹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외용 돋보기를 가지고 살펴보고 채집물을 채집봉투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채집봉투 위에 몇 가지 정보를 적는데요. 5월 21일 날 채집을 하였고 해당 장소는 문수산. 그런데 채집 장소는 3번 지역이다. 3번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또 따로 있겠죠. 위도, 경도, 고도 이렇게. 그리고 해당 지유류는 영어로 썼지만 화강암 위에서 채집하였고, 해당 지유류종은 아마 피시아나 프로토파멜리아 속의 지유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적어 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동정하기가 쉽겠죠. 다 돌아와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무슨 종인지, 위치는 어디인지, 어디 위에 붙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주소는 어디인지, 마지막으로 채집자는 누구인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표본을 만들 수 있겠죠. 제일 왼쪽에 우리가 야외 조사를 통해서 채집물을 가져왔고, 화장지와 하드보드, 그리고 표본 봉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라벨이죠.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는 라벨. 그래서 최종형은 이런 식으로 표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표본 봉투를 열어보면 속에 지유류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을 하면 수백 년이 지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또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이런 분류학의 본산인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 가보면 몇백 년 된 지유류 표본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을 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그럼 지유류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먼저 육안으로 분석을 했죠. 그래서 형태적 분석, 그리고 연구실에 와서 지유류는 아주 작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또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고, 어떤 물질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자적 분석을 하는데 바로 DNA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에요. 식물 같은 경우는 조사를 가면은 거의 그날 무슨 종인지 거의 동정이 다 끝나죠.
하지만 지유류는 워낙에 크기가 작고 또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종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몇 개월씩 걸리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야외용 돋보기로 이렇게 야외에서 관찰을 하고 또 채집해 온 그 지유류를 실체 현미경 40배에서 50배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절편을 내서 40배에서 1000배까지 볼 수 있는 광학 현미경으로 포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유를 봤는데 굉장히 흥미있고 특이하다, 혹은 미기록종이나 신종일 수도 있겠다, 이러면은 사진 자료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표본은 아까 보았던 울릉도 별지유류 그 표본을 현미경 분석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현미경 밑에서 절편을 내서 이렇게 포자 모양도 있고 포자가 어떤 크기가 어떤지, 그리고 그 생식기관의 구조가 어떤지, 어떤 조류를 갖고 있는지, 해당 종은 트렌테폴리아라는 조류를 갖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적어 놓고 도감을 통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그런데 비슷한 종이 없어요. 그러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보를 적겠죠. 그리고 더 나중에 화학 분석, 분자 분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화학 분석을 할 때는 전통적으로 정색 반응이라고 화학 물질을 떨어뜨려서 그 발색을 보는 건데, 다음과 같은 화학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발색을 봅니다. 해당 주황색의 지유류에 수산화칼륨을 떨어뜨리더니 붉은색으로 변하죠. 또는 지유류 자른 단면의 수층에, 하얀색 수층에 용액을 떨어뜨려 보니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별 지유류 중에, 한국산 별 지유류 중에 하나인데 현미경 밑에서 단면을 잘라내서 그 반응을 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자른 단면은 이런 색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아이오딘, 옛날에는 요드라고 했죠. 이 아이오딘 한 방울 떨어뜨려 보았더니 잔항층이 노란 오렌지색으로 바뀌고 잔항 하층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원래 있던 단면에 수산화칼륨을 떨어뜨려 봤더니 더 투명하게 되었고, 특히 이 보라색 틴트가 있죠. 보라색 틴트가 다 녹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수산화칼륨을 떨어뜨리고 바로 아이오딘을 떨었더니 전체가 모두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이 별지유류의 특징이에요. 화학적 특징이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또 다른 염색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화학적 분석 방법이 있는데, 잠깐 동영상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유류 샘플을 해서 거기에 아세톤을 떨어뜨려서 용해를 시켜요. 그래서 그 지유류가 가지고 있는 그 화학 물질을 녹여서 그것을 플레이트에 찍습니다. 찍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위로 퍼지겠죠. 그럼 퍼지면서 어떤 특정 높이의 특정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어떤 높이에 어떤 색이면 무슨 물질이다 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TLC라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까처럼 그렇게 작은 컨테이너가 아니고 굉장히 큰 컨테이너에 이런 실리카 게를 바른 플레이트를 에다가 밑에 숫자를 이렇게 보다 큰 플레이트에 대고 분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이것은 UV 램프라고 불리는 건데 얘들을 10분에서 15분간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여기 플레이트를 이 속에 넣고 UV 자외선을 쬐어서 그 발색 반응을 보는 거예요. 어떤 색깔이 있는가. 실제로 보면 눈을 대고 보면 이런 색깔로 어떤 높이에 특정의 색이 보이는 것을 보고 무슨 물질이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색깔, 그리고 UV 램프 속에서 색깔, 이런 모든 것들을 참고해서 기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기존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무슨 물질이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은 좀 더 심화된 과정인데 이런 전자기기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정 피크에서 크게 높은 피크가 나오면 이 부분에서는 나온 것은 무슨 물질이다라고 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자적 분석인데요.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밑에 링크는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참고 자료로 보시고 PCR이라고 분자적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DNA라고 들어봤죠. 그 DNA를 뽑으려면은 처음에 PCR이라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으류를 가지고 그 샘플링을 해요. 샘플을 뽑아서 생식기관이면 더 좋고 충분한 샘플을 해서 그것을 특정 화학 물질을 가지고 필요 없는 물질은 녹여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DNA 익스트랙트만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DNA 익스트랙트만을 뽑아서 다음에 DNA 염기서열을 뽑아내야겠죠. 그러면 그 익스트랙트를 가지고 보통은 DNA 염기서열만 뽑아내는 기관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의뢰를 하면 며칠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아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지유류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았고, 그리고 기존에 진뱅크라고 전 세계에 있는 그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거기와 비슷한 관련 있는 속 혹은 관련 있는 그 과의 다른 그 데이터를 같이 비교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써서 비교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트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트리는 제가 연구했던 별 지유류, 한국의 별 지유류에 관한 트리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볼트체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 별 지유류 신종 4종을 발굴해내고 분자적 분석으로 증명해낸 결과예요. 조금 좀 어려운 분석 방법이겠죠. 자, 그렇게 분석은 형태적, 분자적, 그리고 화학적 분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잔황반일까요? 잔황각일까요? 잔황반이죠. 여기 단면을 보면은 쟁반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게 접시지 중에 하나인데, 한국산 접시지 중에 하나인데, 단면을 잘라서 그 구조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어떤 벌레가 나타나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방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와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고 5분 이상 계속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좀 있다가 그렇게 가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윗부분에 조류층을 다 갉아먹었어요. 근데 얘는 추정컨대 우리 그 진드기 있죠. 진드기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영어로 이제 마이트가 있고 틱이 있는데, 좀 우리 위험하다고 하는 그 진드기는 틱인데, 얘들은 그 뭐 진먼지 진드기 이런 종류의 조금 더 작은 마이트 종류죠. 그래서 실제로 야외 조사를 가보면 지유류 위에 진드기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걸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아마도 공생관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조사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이런 지유를 가지고 어떤 연구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어떤 지유류가 살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유류 상을 조사하고, 두 번째는 더 생태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국립수목원에 의뢰를 받아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그 식물도 섬자가 들어가는 식물들이 있죠. 섬바디, 섬기린초 뭐 등등 섬자가 들어가는 애들은 대부분 울릉도 특산이에요. 그만큼 울릉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리가 무치랑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고립되어서 나름의 특이한 특별한 그런 종으로 발전되었겠죠. 이 울릉도에서도 신종이 16종이 나왔고요. 미기록종이 17종이나 나왔습니다. 그 신종의 하나로서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적 공통으로 학명이라고 라틴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아직 한국명이 없어요. 얘는. 독도도 조사를 했는데, 독도 가보신 분 계세요? 독도는 굉장히 가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보셨어요? 독도를 가면 일단 울릉도를 가서 독도를 가는데, 배가 떠나기가 힘들고 기상조건 때문에 일단 출발했다 해도 가서 기상조건이 나빠지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독도는 저반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파고가 조금만 높아도 배를 못 대기 때문에 5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의 도움을 받아서 헬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도는 섬이 사실 두 개예요. 동도와 서도가 있는데, 이 섬은 서쪽에 있다 해서 서도고, 그리고 배가 될 수 있고 저기 경비대가 있는 섬은 동도예요. 그래서 첫날은 서도를 조사하고 둘째 날은 동도를 조사했습니다. 같이 독도 경비대장님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요. 거기서 미기록종 중에 하나인 이 디플로이시아 속의 지유류도 발견했어요.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 관한 지유류 책자도 발간했습니다. 지유류 상도 조사했지만 지유류를 가지고 생태적으로 접근해보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산림이 있을 때
그 산림의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유류를 이용했는데요. 지표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표종? 네, 환경 지표종. 예. 어떤 환경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만한 그 생물이죠. 그래서 식물로는 많이 해왔지만 지유류는 저희가 최초로 한국 최초로 이렇게 지유를 가지고 지표종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국 61개 지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경북 상주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식물 종류들 그리고 환경 정보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제 중점적으로 지유류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무슨 종인지 개체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무슨 나무 혹은 바위에서 자라고 있는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촌농지, 닮은 촌농지, 잿빛 매화나무지, 가루지 이렇게 있어요. 좀 특이한 거는 촌농지랑 닮은 촌농지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앞에 데이터를 보면 얘가 여기 큰 컬러 여기 얘가 촌농지이고 바로 밑에 얘가 닮은 촌농지인데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도 얘들은 170개체나 되는 애들이 오로지 신갈나무에만 붙어 있고 얘들은 닮은 촌농지는 400개나 되는 애들이 오로지 굴참나무에만 붙어 있어요. 같은 환경에서. 그래서 어려운 말로 기주특이성을 보인다 그러죠. 살고 있는 그 나무에 특별한 나무에만 붙는다는 거죠. 다른 나무에는 안 붙고 그런 생태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지유류들이 있고요. 전체 61개 지역을 통해서 38종의 지유류 지표종 후보를 발굴해내었습니다. 침엽수림에 나타나는 4형급 이상에서만 나타나는 지유류들. 4형급이라고 하면은 그 나무가 그 숲에 있는 나무가 40년 이상이 되었다는 거죠. 3년급 이상에서 나타나는 애들. 화렵수림에는 훨씬 더 다양한 지유류들이 나타났는데요. 6형급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6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살고 있는 그 숲에만 보이는 지유류들인 것입니다. 얘들은 뭐 50년 된 숲, 뭐 30년 이런 어린 숲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간섭이 적고 굉장히 발달한 숲에서 나타나는 애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유류에 어떻게 이용을 해왔고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유류는 물질을 생산해내는데요. 한 800개 정도의 물질을 생산했는데 그중 대부분이 다른 식물체, 다른 생물체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지유류에서만 나오는 그 물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는 걸 가지고 염색을 하게 되고 해외에는 이렇게 염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자도 발간되어 있습니다. 향수나 화장품으로도 쓸 수 있고 아까 들창고 원숭이가 먹었던 그 송라지가 그 속명이 우스니아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우스닉산이라고 있어요. 그 산이 항산화 혹은 항암 역할까지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성분을 가지고 있고 항산화제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록의 먹이로도 쓰이는 술록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기후변화를 관련해서 지유류를 가지고 환경평가를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지유류가 식물보다도 이런 지표종 후보로서 더 민감하다고 알고 있는데 훨씬 더 민감하죠.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유류는 큐티클층이 없어요. 즉 외부로부터의
보호막이었기 때문에 대기로부터의 어떤 물질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환경 오염이 되면은 환경이 나쁘고 대기가 오염되어 있으면은 그 나쁜 오염 물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찍 죽거나 썩거나 그러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구의 아까 가근을 이야기했잖아요. 가근이 있지만 가근은 실제로 지탱하는 역할만 하지 그 기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를 하지 않거든요. 즉 대기로부터의 물질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식물과 비교를 했을 때 식물은 대기로부터도 영양분을 받지만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또 큐티클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지우리가 훨씬 더 환경에 대기 환경에 민감하다. 그래서 좋은 지표적 후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성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화성에 지구인이 이주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지구도 지구 역사를 보면 처음에 메마른 땅에 고등식물이 자라기 전에 지유류나 이끼가 먼저 고등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첫 번째 장면에서 보여드렸던 바위 딱지지가 흙을 고정시키고 수분을 고정시켜 주었기 때문에 돌 양지꽃이 자랐잖아요. 그런 식으로 화성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모 게임 회사에서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테라포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테라는 땅이죠. 폼은 형태잖아요. 땅의 형태를 바꾸어서 생물이나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바꾸는 것을 테라포밍이라고 하죠. 잠깐 여기에 지으류가 나오는데 지으류는 영어로 라이건입니다. 라이건인데 금방 지나가니까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살림화하는 연구소를 만들죠. 불과 1분 만에 지우류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화성에 테라포밍을 하는 게임이죠. Keep going. Start building some vegetation on Mars. You can see it coming in already. 저기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지우류가 나타난 것입니다. Yep. And now we've got some lichen going. Now we got some lichen going. 그랬죠? 네, 들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지우류까지도 적용을 해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가상으로 게임 속에 넣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학자들이 이 화성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그 후보로 지우류 후보로 지도지와 붉은 녹 꽃잎지가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후보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 세계 지우류가 몇 종 정도 된다고요? 2만 종 정도 되죠. 이제 우리
그 지유류 다양성을 알고 있으니까 지유류에 대한 다양성이 아니고 지유류 분류학자에 대한 다양성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의 지유류 연구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 가장 먼저 순천대학교 허재선 교수님이라고 원래는 지유류 연구 전문가가 아닌데 한국에 지유류 연구가가 없기 때문에 또 본인의 대기오염 쪽으로 지유류가 탁월한 그 연구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유류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유류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의 하라다 박사와 중국의 왕리송 선생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 다른 헝가리나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박사 등등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박사들, 중국의 친구들, 그리고 페루의 파블리치 교수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지유류 신진 연구자로 딱 4명이 있는데 국립수목원의 오순옥 박사와 그리고 국립수목원의 박정진 박사, 그 우정재 군, 그렇게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록으로 조금 몇 슬라이드 더 첨부를 했는데 더 보여드릴까요? 이게 좀 심화 과정인데, 자, 논문을 한 편 읽어보기로 합시다. 사이언스 논문 아시죠? 사이언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이처 사이언스. 자, 이 논문은 2016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톱이라는 친구가 지유류 안에 잔항균 지유류가 나와 있지만 지유류의 96% 이상은 잔항균입니다. 그 외에는 4% 정도가 담자균이고요. 잔항균은 잔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이 잔항균이니까 그 지유류 피층, 아까 상피층, 하피층 있었잖아요. 그 피층 속에 다른 곰팡이, 즉 효모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고 증명한 거예요. 자, 모든 게 다 영어로 써 있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번역을 했으니까요.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론부터 시작하면은 이 톱이라는 친구가 지유에 대한 기존 개념, 그러니까 지유를 형성하는, 지유를 만드는 곰팡이와 조류 두 가지 다른 개의 생물들이 공생하는 거라는 그 기존 개념에 대해서 의심을 품죠.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지유를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지유를 만드는 곰팡이와 조류 섞어서 했는데 그 결과는 모두 다 실패했어요. 모두 다 젖은 솜처럼, 켈로스라고 불리는 젖은 솜처럼 생긴 모양으로 있을 뿐 자연에서의 그렇게 화려하고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지유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실제로 우리가 증명하지 못했지만 지유를 현미경 속에서 보면은 지유류 형성 곰팡이와 조류 이외에도 아까 지유류 기생 곰팡이처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생물들이 붙어서 체인 모양으로 자라고 있는 것도 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서로 간의 협력이 있는데 이제 그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연 상태의 지유류, 실험으로 만들어진 지유류 서로 다르잖아. 그것을 두 종의 지유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두 종 중에 한 종을 조사를 해보니 대사산물, 그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 하나가 불핀산을 만들어내는데, 그 불핀산이 지유를 형성하는 곰팡이가 아니고 지유류 속에 있는 다른 곰팡이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다른 곰팡이랑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 물질 속에 그 곰팡이가 있거나 이런 식이죠.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 그 다른 종류의 곰팡이가 다른 지유류 모두에 퍼져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피쉬라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피쉬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탐색자의 형광물질을 입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개들이 가서 붙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 효모 부분에 이렇게 형광물질이 결과적으로 입혀진 것을 확인했어요. 그럼 왜 이때까지 우리는 못 찾았지? 기존에 DNA를 뽑기 위해서 PCR 등을 했는데 PCR 분석 방법을 할 때에 어떤 생물의 홀 지놈이 있잖아요. 100만 이상의 베이스페어에 100만 이상 홀 지놈을 한꺼번에 다 하기 너무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특정 부분만 그 시퀀스를 염기세를 뽑아내거든요. 오랫동안 많이 이용되어 왔던 부분이 이 ITS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ITS 부분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해당 부분만 이렇게 증폭시켜서 보니까 다른 부분은 오히려 더 소외되고 무시돼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는 어떤 게 있었는데도 오염물질로 취급해 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가 연구했던 그 효모가 지우류 피층에 존재하는데 그 피층의 구조와 구성 성분이 아직도 우리는 모른다. 왜냐하면 아까 그 구조를 보셨듯이 이 구조에서 피층이 불과 그 높이가 10마이크로미터에서 20마이크로미터, 즉 0.01mm에서 0.02mm거든요. 너무 얇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봐도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오류 형성 곰팡이가 지오류가 만들어내는 2차 대사산물. 1차 대사산물은 뭐냐 하면은 단백질이라든가 다당류, 탄수화물 같은 다당류, 그리고 비타민이라든가 카로티노이드 등등이 있고, 2차 대사산물은 주로 그 조류를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만들어낸 물질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항산화, 아까 항암, 우스닉산 이런 것들이 다 2차 대사산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2차 대사산물 그 물질들이 지오류 형성 곰팡이보다는 그 효모 쪽이랑 더 상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런 효모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또 다른 효모 이외에도 다른 그 공생하고 있는 생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에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이언스 저널 한 편 읽었어요. 이것으로 저희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